제가 환경할 때 환자니까 환경을 그 주제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그거를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그 제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환경과 제가 어떻게 엮어졌고 내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뭔가 힌트들을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나누자면 어, 네 가지로 나누죠. 이제 제가 크게 뭔가 전환이 있었다, 뭔가 생각이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부분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는 고민, 소유냐 존재냐에 대한 고민. 두 번째가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에 대한 고찰,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환경이라는 것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까지, 미래에 대한 것까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활로역정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그 안에 누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소유시라는 사람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이 대단히 엄청나게 그 발전하고 기술 발전을 하면 우리는 최대의 행복을 가지고 이제 잘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잘 나갈 수 있어. 건설하고 뭐 자연 인간이 좋은 대로 많이 개발을 해 나가면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존재시는 자연이건 사람이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고,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해서 뭔가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실은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책은 이제 그 어떻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됐냐면,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환경,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을 담당을 하셨던 교수님이 오시더니 뭐 리포트를 에세이를 내주시는 거예요. 에세이를 쓰라는 겁니다. 환경 관련된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 저는 이 책이 생각났어요. LH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예전에 읽었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뭐랄까 한 줄 한 줄이 너무나 그 컴팩트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뭉쳐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뒤적거리면서 에세이를 쓰려고 이걸 바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서문에 나왔었던 질문들이 이겁니다. 위대한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사람이 진짜 열심히 개발하고 사람이 지능이 높아지고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발전하고 문제 없을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이 왜 지금 보니까 망가진 것처럼 보이냐. 지금 사람들은 왜 어떻게 보면 막 뭐 주변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생존 본능을 잃은 것처럼,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일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문에.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뭐 그 정체성 부분이죠. 정체성이라 했을 때 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외관, 어떤 뭐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거를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소유는 그 정체성이 내가 가진 것이나 아니면 소비하는 걸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인스타그램에 자기 소비한 걸 막 올려요. 열심히. 나는 여기 가서 뭐 먹었고 여행을 어디 갔고 진짜 좋은 걸 막 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차를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우리 집은 이래. 그런 그 소유에 대한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지만, IMF가 있었죠. 97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그때 부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IMF가 오고 나니까 그 아버지들이 많이 자살을 하더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큰 교회였으니까 자살을 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역을 하겠다는 결심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그 아버지는 정체성이 돈 벌어다 주고 뭔가 가진 거를 만들어 주는 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IMF 때문에 실직을 하고 돈을 벌 수 없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존재냐 소유냐를 따지고 했었을 때 헛된 것, 내가 소유한 것과 내가 소비하는 걸로 내 정체성을 가지는 게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를 순식간에 보여준 어떤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존재의 의미가 소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게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말에서도 드러난답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보면 이거 옛날 18세기 문헌인데 그때 문법을 왜 이렇게 쓰냐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누가 책을 썼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I can't sleep, 뭐 잠이 안 온다, 잠 못 잔다고 하면 될 거를 I have insomnia, 나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 저건 뭐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어져서 요새는 영문에 보면 take, get, have 이런 걸로 뒤에다 명사를 붙여서 다 씁니다. 뭐냐면 모든 어떤 언어 사용법 중에서도 활동하는 거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진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도 이런 게 있죠. 책임감 있게 준비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 뭘 가지고 한다라는 표현들이 약간 영어식 표현을 막 들고 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게 말 자체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들으면서 읽으면서 되게 금직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 학습이나 대화를 할 때 내가 가진 지식과 그것이 정체성이 되면 지식도 소유거든요. 소유가 정체성이 되면 누군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내 지식이 파괴되거나 내 의견이 파괴되면 존재나 내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나 뭘 보면서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맞는 A만 듣는 거죠.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있어서 그걸 계속 따라가요. 따라가면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 주변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그런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생산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가지 못해요. 이게 확증 편향적 사고나 그 소유적 생각에 대한 어떤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는 믿음을 가져도 우상이 있어야 되고 모양 만들어서 그걸 갖고 다녀야 내가 믿음이나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근간이 되는 거고, 사랑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딴 사람이 못 가지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거 안에 거하거나 내 존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거죠. 가져. 그러니까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항상 지켜야 돼요. 그 불안감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그걸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복권 사서 주머니에 넣으면 일주일에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복권은 일주일만큼의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헛되고 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뭔가 주머니에 넣어놓을 수 있는 어떤 소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있는 책에 나온 내용은 이런 존재나 소유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만 지금 한국 사회나 저희가 사회에서 보는 모습들은 너무나 이제 소유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사회학에 관련된 책이지만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종교적인 내용들이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사회적인 건 그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광야가 뭐냐? 구약의 광야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광야는 많이 거두지도 말고 남음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기 생량대로 거두고
안식일을 지켜서 6일 동안은 거두고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 이거 저거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 기독교라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걸 듣고 나니까 아 진짜 이런 게 안식일인가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밑에 신약에 가봤더니 보물에 관련 얘기를 하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물질 같은 것들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적으로 오면 그때 당시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존재의 대표자, 사탄이 물질과 권력의 대표자가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학사는 지금 토목공학을 했습니다. 학사는 완전 개발의 급진적인 개발 논리죠. 근데 이제 석사를 갈 때 제가 환경공학을 선택을 합니다. 꼭 이 책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유망하다고도 하고, 하지만 저런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고 퍼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아 환경공학 해볼만 하구나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석사과정 졸업하고도 엔지니어링 환경부서로 들어가요. 근데 그 해에 들어간 해 IMF가 터집니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그 타격을 덜 받았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싹 다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없죠. IMF 터져가고 할 상황인데 유일하게 투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은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사업부 이런 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쪽에 좀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계속 하거든요.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회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한 5년 이상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이나, 그러니까 같이 나갔던 어떤 친구들은 건설회사 취직했다 그런 친구들은 중간에 뭐 회사가 망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타격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선택을 잘했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어머니께서 저에게 권유를 해서 좀 뭐 다니시던 교회, 좀 큰 교회 거기 가봐라라고 해갖고 시작을 했겠지만 저것과 어떤 책을 읽었던 것과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뭐 환경을 선택하게 된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하수 고도 처리 막 설계를 하는 거예요. 하수 처리장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질소인이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그 유기물뿐만 아니라 부영향화가 막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 강에 들어가는 질소나 인 같은 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설계하는데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설계도 많이 하고 처리장도 많이 짓고 고도 처리 공법을 하는 기술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 동안은 하수 관거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관거를 막 엄청나게 깔기 시작하니까 뭐 관 만드는 회사와 뭐 기술업체들이 뭐 난리가 났죠. 굉장히 호황이 되는 환경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환경이라는 게 정책이 바뀌면 정책과 규제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구나. 환경이라는 게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회사로 옮깁니다. 한 5년 정도 엔지니어링 하다가 컨설팅을 하는 정책 연구하고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옮겨서 무슨 일들을 하냐면 뭐 이렇게 뭐 민간 위탁 뭐 하고 뭐 물산업 육성하고 뭐 이런 정책 과제들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 8년도인데 제가 연구 과제를 하나 했어요. 환경부가 연구 과제인데 하수도 시설 뭐 위탁 제도 개선 연구, 이게 내용인즉슨 그 안에 민간 위탁이나 어떤 뭐랄까 민간의 투자를 하수도나 상수도 쪽에다 더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민간 기업도 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거 하고 뭐 서울시도 민간 위탁 하는 그거를 해서 실무 PM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게
국가에서 물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 10위권 기업을 물기업을 2개 만들 건데 그렇게 하려면 그 매출 규모도 큰 어떤 시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정도의 상수도수를 위탁을 주면 매출이 1조 이상이 나오는 큰 기업이 생긴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이게 뭐 민영화를 해서 아예 소유권을 다 넘기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냥 이제 운영 같은 거를 위탁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많이 터졌어요.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그 상수도가 민영화가 되면 하루에 14만 원 물값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한다 그래도 약간 상승돼 되게 될 수가 있죠.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루에 물값이 어떻게 14만 원이 되나? 근데 그게 계속 도니까 14만 원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민사회나 뭐 이렇게 뭐 환경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언론사 몇 개 들어가서 그 뭐 환경부 과장님하고 얘기를 인터뷰를 따다가 이탈리아 가서 뭘 했는데 뭐가 아니더라 이건 안 좋더라 안 좋은 사례 몇 개 하니까 완전히 이제 여론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답답하죠. 내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건 아닌데 왜 저런 얘기들을 갖고 다 이렇게 막 괴담을 만들어서 이러지?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자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민간 위탁을 여기까지 하는 게 진짜 문제 없어? 문제 없고 너가 확신이 있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 너가 그런 정도의 지혜와 능력과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었던 환경부와 했었던 그런 많은 연구 과제 중에서 국가 단위의 큰 과제도 있어요. 뭐 국가 폐기물 종합 계획 뭐 그런 거 하면 제가 막 연구 결과를 해서 막 써요. 물론 다 되는 거 아니고 제 말대로 가는 건 아닌데 막 그렇게 써놓으면 너 진짜 이게 맞아라고 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들을 했냐면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은 불완전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다니기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 교회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뭐냐면 큰 교회인데 어쨌든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 하다가 성가대가 이제 몽골 선교도 가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몽골 선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뭐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뭐냐면 너무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계획들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네, 이것도 계획을 하셨네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갔다 와서 그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나눴던 얘기는 진짜 몽골에서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막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잘 몇 년 몇 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 상세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계획이 있고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분명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나 뭐 개념적으로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니면서 뭔가 부딪혔던 것들 중에서 저런 말씀 같은 것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이렇게 다가오고 나한테 확고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생각을 이어주신다면 내가 크게 국가정책이든 뭐든 해서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책을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 물론 이것도 있죠. 환경은 정책이야. 다른 거 해봐야 별 그 힘이 없더라. 이런 것도 있죠.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은 결국 이걸로 해서 시장이 열리고 닫히고 다 해. 이게 이런 뭐 이해타산을 따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버리고 정책연구 컨설팅을 하러 갑니다. 거기 분명 뭐가 있겠죠. 정책연구랑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연결되는 게 있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라고 시내 중간에 있는 제가 간 학교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라고 런던에 있는데 그 학교에서 환경 정책으로 박사 과정을 다니게 되고 요 밑에는 이제 제자촌 런던 제자촌 교회라는 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뭔가 도전하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 다시 한번 정책의 길이라는 길로 가게 된 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멸망의 도시 그러니까 좀 그런데 멸망의 도시라 이건 뭐냐면 임페리얼 컬리지에 제가 특강이 있다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갔는데 그 환경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좀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어요. 정부에 굉장히 고위직에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그 교수로 그쪽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게 이거예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가 있다. 베딩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퍼펙트 스톰이 뭐냐, 뭐 대재앙 뭐 이런 거죠. 완벽한 막 그 폭풍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에너지나 식량이나 물이나 앞으로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모자랄 거다. 게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그거가 모자란 걸 더 극심하게 만들 거야.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아 보면 감당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이제 멸망 수준의 얘기인 거죠. 그때 당시에 2009년도입니다. 그때 2009년, 2010년도 얘기인데 그 뭐 에너지가 이만큼 늘고 식량이 늘고 뭐 알겠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연계가 돼 있어요. 그 바이오메탄이라 그래서 연료로 쓰는 식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쓰다 보면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량값이 막 올라요. 이런 일도 생기고 가뭄이 생기면 물이 없어지면 식량값이 또 올라가고 식량, 에너지, 물이 막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됐나? 지금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나? 요번에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기후 변화가 문제가 많이 생겼냐? 이거를 이제 트럼프는 다 거짓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정확한 지식을 그냥 그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 국가 공공기관이나 국제적인 어떤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좀 공유된 어느 정도 과학자들끼리 합의된 어떤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자꾸 막 이상한 쪽으로 너무 막 나가버려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책적인 방향을 흐트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극우적이나 너무 극자적인 생각으로 해서 음모론에 빠지게 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학자들은 다 온도는 상승한다.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게 거의 전적으로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다 깎아서 토지들을 다 그렇게 이용하고 에너지 사용하느라고 석탄이니 뭐니 다 떼갖고 정말 그 가스 같은 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유래가 없을 정도 빙하기가 지금보다 한 평균 온도가 4도 정도 떨어졌는데 최근에 사람 뭐 몇 년 뭐 100년도 되지 않게 요 사이에 110년 정도 사이에 사람이 1도를 올렸어요. 빙하기와 지금의 차이가 한 4도 정도 차이인데 사람이 1도를 지금 올렸습니다. 더 올릴 거예요 앞으로 2도나 3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뭐 그 남극 북극에 뭐 다 녹으면 그 얼음이 다 녹으면 뭐 8m가 높아져 갖고 뭐 어디가 다 잠기고 이런 식의 둠 시나리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를 뭐 합의된 과학자들끼리 합의된 걸로 볼 거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 모여서 국가 간에서 지금 연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던 대로 그냥 하면 그냥 이 정도로 가겠다. 지금 배출량 기준인데 배출량을 이 정도로 계속 배출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한 평균적으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1800년도 후반 전보다 한 3.2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빙하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국가별로 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2030년까지는 뭐 50% 줄이겠다, 40% 줄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이행을 했을 때는 그래서 한 2도 정도로 줄일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더하면 1.5조 정도로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한을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곰들이 어떻게 죽고 뭐 어떻게 되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저는 솔직히 와닿진 않거든요. 그 북극곰이 죽는 거 그 서식지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나한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후 변화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발생이 좀 그 최근 10년에 또 줄은 것 같처럼 보이지만 피해액은 더 많죠. 단위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보험사나 이런 데서 그 보험으로 지급한 돈 플로팅해 보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사망자 수는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큰일이 많이 벌어지면 50년 단위 홍수 대비할 거를 100년 단위로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돈을 많이 씁니다. 요새 그 서울시 별로 홍수 났다고 안 잠기잖아요. 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잠겼었거든요. 여기저기 어느 동네 했다. 다 강을 다 정비하고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 다 정비를 해서 시설적으로 그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실은 사망의 90%가 개발도상국에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면 돈 없으면 피해를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논문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홍수나 재해를 더 받는 국가와 그런 나라 안에서도 그래요. 한 나라 안에서도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홍수 피해 받고 가뭄으로 고통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씩 보자면 에너지는 위기냐? 에너지는 그래도 잘 커버를 하고 있어요. 많이 동일한 방식으로 증가를 아까 예상했던 대로 어느 정도 하긴 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들 한 15% 이상 개발을 더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없으면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런 에너지는 할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갈 것이고 식량은 이제 피크를 보시면 되는데 그때 피크가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지냐면 바이오 연료를 많이 냈더니 옥수수나 대두 식량으로 줄 게 없고 그게 돈 될 것 같으니까 막 투기를 해갖고 피크가 친 것도 있고요. 가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전쟁이나 가뭄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피크가 생겼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피해를 받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식량 위기 뭐 이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난한 나라들 중심으로 식량 위기의 인구가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물 쪽을 생각을 해볼까요? 물 부족하고 가뭄 더 발생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이 48% 거의 전 지구 면적의 개발된 면적의 한 반 정도는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은 또 수자원 관리 체계를 못했겠죠. 댐도 못 만들었을 거고 저수지 잘 안 돼 있어서 가뭄이 생기면 그대로 농작물도 피해받고 물도 잘 못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욕심은 그 경제적으로 그 불평등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 있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청지기의 삶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어떤 뭐 기반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언제적 사전이면 2007년도에 저기 그 다니던 교회에서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는 맨날 케냐 사역을 갑니다. 케냐 사역을 가면 교인이 그 교회 교인은 한 어른이 20명 남짓한데요. 케냐 사역을 11명, 15명이 가요. 그 1년 동안 돈을 다 모아요. 청년들은 가서 이제 그 뭐 맥도날드나 막 이런 데서 막 알바를 뛰어갖고 자기 비행기 값을 만듭니다. 그래서 후원도 좀 받긴 하지만 자기 돈은 자기가 내는 거예요. 해서 가요. 가면 뭘 사냐면 운가라고 옥수수 가루가 있어요. 그때 2007년 당시에 엄청 가뭄이 심해가지고 거기 그 전에는 뭐 성경을 할까 뭐 티셔츠를 할까 이런 거 했는데 가뭄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가를 사다가 나눠줘야겠구나. 그래서 운가를 잔뜩 사다가 거기서 구매를 했죠. 그 케냐 안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나눠주고 그 부족의 족장님 집에 가면 족장님의 뭐 아내도 많고 애들이 한 뭐 30-40명 됩니다. 막 그 안에 있는데 운가를 들고 와서 딱 가서 뭐 얘기도 좀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러면 또 그 애들이 또 학교를 나와요. 그 교회에서 그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학교를 나옵니다. 막 한 30명 부흥이 되죠. 막 그런 식인데 한 번 교회 여기는 좀 작은 데인데 한 번 모이면 한 800명씩 모이는 데도 있어요. 애들이 그런 데예요. 그래서 뭐 그 뭐랄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실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천을 한다고 봤을 때 뭐 케냐 사역도 한 2번 정도 참석을 해보고 뭐 그 빅토리아 여기에 뭐 노숙자들 많은데 거기에 밥낮 나눠주는 것도 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뭐 그 나누는 거 그런 것들도 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그 활동들을 많이 참여를 해봤어요. 참여를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교회의 어떤 지향점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걸 좀 체득하고 오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그 이제 이 컨설팅 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온 이 회사가 원래 컨설팅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얼결에 들어와서 했는데 좋은 주제가 있다 그래서 통합포괄하는 좋은 주제가 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원래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그 하려면 별도의 어떤 아이템도 만들고 뭔가 방향을 잡아서 그거는 제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컨설팅을 이제 뭘 그 고민을 했죠. 뭘 잘하면 컨설팅이 잘 되지? 이거 고민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의 본질은 시간이다. 반도체는 시간 산업이야. 제조업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시간을 맞춰서 반도체를 적기에 품질 있는 걸 내놓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거죠. 백화점은 유통업이 아니고 부동산업이야.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 그 안에 들어오는 벤더죠. 그 영업 안에서 할 사람들만 잘 골라 넣으면 임대 수익을 갖고 하는 데니까 임대업이야 그거는. 이런 식의 그 사업의 본질들, 핵심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컨설팅은 뭐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환경은 보통 환경 보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전이라는 걸 갖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환경 보전 갖고 돈 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상 뭐 이제 일단은 저거 돈 벌려고 이제 들어간 거니까 그거 보다 보니까 환경에서 돈 버는 쪽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급격하게 회사가 뭔가 혁신을 해야 될 때 그걸 도와줘야 컨설팅이 되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무슨 일이냐면 통합환경관리제도라는 법이 들어왔더니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너희 회사는 운영을 못해 라는 법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큰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맞게끔 허가를 하는 체제로 이제 사업장과 그걸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혁신에 대비하는 게
환경 산업의 본질이 되겠구나. 그리고 혁신에 대비한다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엔지니어링 컨설팅과 그딴 무슨 저 맥킨지 같은 전략 컨설팅을 비교를 해보면 엔지니어링 컨설팅사는 가면 막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엄청납니다. 도면하고 뭐 자료들 막 이제 여기 진도군 것 빼다가 저기 뭐 영광군 것 쓰고 막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 그럼 다른 데서 데리고 오면 돼요. 부품처럼 갈아 끼워도 엔지니어링에서는 얼마든지 운영 가능합니다. 근데 맥킨지 전략 컨설팅 이런 데는 진짜 뛰어난 어떤 인력이 있는 사람이 항상 혁신적인 어떤 그 솔루션들을 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지식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업의 본질을 이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방향은 그런데 뭘 혁신을 하지? 혁신할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이슈야. 혁신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대응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혁신의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면 물론 신재생 에너지 요거는 그 언급을 안 드리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열하고 뭐 태양광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경제 체계 혁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교토 메커니즘에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이 환경 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 게 뭐냐면 아무리 환경적인 거를 그 주장하고 그 근거를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돈이 안 벌리면 잘 안 참여할 거다. 기업들이 돈 벌리게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같으면 규제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전 세계는 그렇게 규제를 못해요. 어느 정도 협약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불리해? 그럼 트럼프처럼 나 파리 협약 안 할 거야.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처럼 규제할 수 없다면 경제적으로 돈이 벌리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교토 메커니즘하고 파리 협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온실가스를 그 줄이는 사업들을 무슨 개발도상국 이런 데 가서 해주면 그 줄인 만큼을 팔 수 있게 해줄게. 그게 CDM 사업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파는 그 메커니즘을 배출권 거래라고 하죠. 온실가스 갖고 막 거래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좀 문제인 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톤당 막 10,000원 정도 하는데 유럽은 지금 65유로니까 한 10만 원 하거든요. 그게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하겠죠. 사업장 어디든지 기술들 돈 투자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그게 바뀌어야 되긴 할 텐데 파리 협정도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어떤 그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ESG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약자는 환경하고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금도 한 50% 정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데 저런 거 환경적인 거나 그 사회적인 거나 어떤 책무를 다하는 기업이라고 검증이 돼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움직이겠죠. 나한테 투자가 안 돼? 기업은 적자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안 돼서 망한다고 하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제적인 어떤 구조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ESG라는 겁니다. 경제체계 혁신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옥스포드에 그 아는 연구소 쪽에 가서 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핵융합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료가 바닷물에서 연료 그 중수소 같은 거 빼서 그걸 쓸 수 있어요. 우라늄 이런 거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빼다 쓸 수 있어서 거의 무한정의 연료가 되고 그게 저 핵폭발이나 이런 거 그 뭐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보면 근데 이거는 전력이 끊어지니까 뭔가 문제 생기면 그냥 융합이 없어져요. 그걸로 해서 더 그게 그 뭐 더 커지지도 않고 이거 그 원자력에서 그 방사능이 나오는 게
뭐 폐연료병 그래서 엄청 센 그런 연료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뭐 장갑 썼었던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낮은 그 정도의 방사능이 있는 폐기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청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뭐 40년 그러니까 39년 이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가 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막 한 40개 여기에 붙어갖고 돈 투자해가지고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되면 석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가 되면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요새 나오는 거는 뭐 이제 이건 네이처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 나온 거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올가닉 구조를 유기 형태로 갖고 뭘 만들었는데 얘가 놔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 안에 구조 안에. 그래서 막 1시간 정도만 두면 여기 꽉 차서 그 하고 이걸 계속 그걸 빼다가 딴 쪽에 옮겨놓고 이렇게 쓰면 1년 정도 쓰면은 나무 한 그루 정도 한 20g 얼마 안 되는 요만한 거 갖고 나무 한 그루 정도를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기술 개발도 할 수는 있죠. 근데 느리지 않습니까? 저것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들이 많은데 그 뭐 당장 우리가 혁신을 할 게 뭐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기술은 그거대로 한다고 치고 경제 체계는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치고 우리는 뭐 할 거 없나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소고기나 양고기 보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죠. 그리고 면적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소가 반추동물이지 않습니까? 계속 반추를 하면 이제 그 속에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메탄가스 그러니까 풀 씹어 먹는 그런 동물들이 메탄가스가 나오니까 그게 계속 배출되면 메탄가스가 그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그 CO2랑 비교를 하면 21배나 더 세요. 메탄가스가.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온실가스 효과를 굉장히 크게 냅니다. 그래서 소고기 많이 먹고 많이 소를 많이 키울수록 더 문제가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이거 되게 무시했거든요. 옛날에 만화가 나와서 소 트름이나 이런 데서 뭐 메탄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그 뭐 해서 얼마나 되겠냐 했는데 축산업이 전세 세계에서 그 온실가스에 기여하는 비중이 어떤 데는 한 뭐 예전에는 한 8% 그랬는데 요새는 한 15% 된다는 것까지 봤어요. 이게 굉장히 좀 큰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볼까? 그거 말고 그 닭고기 먹으면 되거든요. 돼지고기나 닭고기 그런 거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 뭐 이것저것 한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너무 급격하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뭘 바라보고 가야 될 거냐 혁신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혁신의 마스터가 누구시냐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많이 보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회복도 하시고 하늘과 땅을 회복하신다고 하고 요거 이제 그 모세골의 모토이기도 한데 그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창조도 하셨고 다시 혁신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혁신에 대해서 제목들을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그런 방향성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고 혁신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의 대응도 혁신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혁신적이어야지 대응이 돼요. 근데 혁신적이지 않은 대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러고 있어서 눈 많이 내렸네. 그리고 어느 정도 처리됐네. 비 내려도 이 정도면 되겠네. 이런 그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뭄 때문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다음 주에 죽을지도 모르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역의 인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것들을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을 것이냐, 그 사람들의 손을 잡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과정들을 전부 다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은 직접 설명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돌아보니 그렇더라라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 처음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성가대를 지원을 해서 했는데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오디션까지 보나 했는데, 그때 뭐 준비해 온 게 없으니까 그때 그 당일날 했었던 찬송가를 그냥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300일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6개월, 1년 정도 되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 와닿지 않는 얘기를 내가 찬양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네가 믿거나 말거나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을 받고 성가대해라 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게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 졸업하고 나서 제가 그 기숙사를 다시 한번 그 1년 뒤인가 졸업 이후에 갈 기숙사 앞쪽을 걸어갔는데, 공원이 있어요. 거기 앞에 굉장히 예쁜 프린세스 가든이라고 공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 눈 쌓이면 막 은수 막 뛰어놀고 막 눈사람 만들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돈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데 따뜻한 기숙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 잘 키우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정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하나 뭔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계획을 세우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키우시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모세골에 오면서 이제 이걸 만들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 내가 혁신을 하는 환경 컨설팅, 환경 정책 연구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혁신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방향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골이라는 곳을 소개를 시켜주셔서 여기 와 보니 모두가 새로워진답니다. 저도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진 상태에서 너의 일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그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받겠지만, 항상 지금까지 과정이 그려왔던 것처럼 제가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뭐 근간 2, 3년 뒤라도 제가 다시 한번 누군가 얘기를, 여기 안에 있던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모세골로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짜 혁신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고, 내가 여기서 새로워지고 정말 그 혁신적인 사람으로서, 창의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일해 나가고 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